네, 지역의 정책과 정치, 생활 이슈, 사건, 사고, 경제 전반을 취재하고 정리 전달하는 캐주얼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그 전라북도와 전주시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말 애쓰고 계신 우리 두 분,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우리 우범기 시장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협찬 받은 건가요? 협찬을 받기 위해서 도 협찬, 시 협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함께 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함께 했고요. 어때요? 준비하신 또 멘트 있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아 그래요? 얼마면 돼? 돈 떼었을 것 같지만 돈 받아드리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최영호 변호사. 역할. 예. 변호사가 주로 그런 역할이잖아요. 모든 걸 사실 금전화해서 돈 받는 게 사실 일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도 인사 한번.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왔습니다. 계속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방송 자체가 첫 데뷔. 네네. 오늘 데뷔 프로그램인데 직접 자기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파 4대 미녀의 네 번째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전주시 병덕진구 당협위원장 정선아입니다. 네. 지금 이 조합이 굉장히 저와 인맥으로 뭉쳐져 있는 조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정선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부속초등학교 4년 후배. 3년 4년 후배. 4년 후배요. 그리고 최영호 줄이지 변호사는 마. 최영호 변호사는 또 해성고등학교 4년 후배. 오. 두 분은 또 나이가 같은 거죠 지금 학번이 네. 00학번. 네. 그리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조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둘은 또 같은 한양대학교 동문이고요. 네. 저희 굉장히- 학연, 지연, 혈연은 없네요. 혈연은 이제 아까 김용호 네, 변호사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꿀 같은 조합으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제 섭외 요청을 제가 처음 드렸을 때 처음 요청을 받고 네. 우리 또 선배님과 후배님하고 또 이런 방송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주 좀 불러주세요. 자, 나올 때 어떤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전북과 전주 현안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재미없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전라북도 낙후되는 거 이대로 괜찮은가 또 낙후 타파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전라북도의 낙후 문제. 자, 어떻게 한번 봐야 될지 이제 다양성, 또 대형 쇼핑몰 입점, 또 이제 경제적 낙수 효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항상 이제 우리 지역은 낙후가 됐다, 발전이 더디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전주 처음 왔을 때. 저 전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시여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 정도였어요? 네. 밖에서 도대체 전주를 농사 짓고 있는 줄 알고. 네. 저 신시 쪽도 좋고 네. 갱리단길 쪽도 너무 좋아서 전 전주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전라북도 다른 지역은 제가 많이 안 가봤지만 그래도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는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선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낙후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쇼핑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광역시에 강역시에도 다 있는 이렇다 할 쇼핑몰 자체가 우리 호남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복합 쇼핑몰은 이 전에도 13년도에 순천이나 18년도 완주군이죠. 완주 20년 익산, 또 무안 여수 등에도 유치 추진 계획은 있었지만 다 무산됐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북의 낙후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쇼핑몰 입점이 곧바로 그 낙후와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 유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도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쇼핑몰 쇼핑몰 입점 그리고 입점이요? 낙후와의 어떤 등식 성립.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등식이 성립을 했죠. 소상공인보호는 이제 대형마트는 규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요? 사실 온라인에 다 밀렸고 아. 그 있는 백화점도 폐업하거나 있는 대형마트도 지금 폐업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낙후나 이제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소비자 후생과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주시가 사실은 오랫동안 추가 입점을 대형마트 간의 추가 입점을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기존에 5개, 6개 있었던 이 대형마트들이 독과점이 돼요. 더 이상 여기서는 경쟁이 없는 거죠. 이제 내 지역에서 이 정도만 하면 돈을 버니까 더 이상 뭐 출혈 경쟁도 없고 서로에게 가격 경쟁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오히려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추가 입점이 제재되면서 제한이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마트들은 굉장히 이제 오히려 편하게 이득을 돈을 먹고 버는 있는 거죠. 거네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어떤 시장 경쟁에서 가장 큰 그 기본 원리는 자유로운 경쟁이거든요. 그럼 추가 입점해서 이것과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 얘네들이 더 들어오면 소상공인이 죽을 것이다 했지만 조금 다른 얘기는 제가 좀 분류하는 거는 걸어다니는 상권과 차 타고 다니는 상권이 구분이 돼요. 사실은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은 걸어다니는 상권이고 사실 차 타고 다니는 상권은 차 타고 다니는 상권들끼리 경쟁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너무 편하게 돈 벌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맥락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저는 당연히 많이 들어오면 사실 좋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자신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죠. 뭐. 어. 근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막연한 어떠한 공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편의점 같은 규모죠. 이제 SSM이나 편의점 규모는 입점을 한 3년 전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 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그 SNS에 입점 관련해서 이제 그 댓글들이 막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SNS의 댓글들은 이 중장년층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저도 네. 저도 사실 여기 이 지역에서 만나보기 힘든 이 지역의 10대, 20대 친구들이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도 생기는 거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지명이 예. 우리 지역에도 생기는 거야. 약간 입점이 사실은 오지명이 아니라 오진이 아니냐의 구분을 짓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냐.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소상공인들 노브랜드 안 들어와도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노브랜드 들어오도 안 해도 경쟁력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노브랜드가 있으면 노브랜드를 가지 거길 가진 않는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걸 보고 사실 소상공인을 제가 뭐 보호를 하지 않거나 거의 죽게 내버려 둔다거나 아니지만 오히려 사실 우리 별도의 최영호 변호사 같은 시장이거든요. 경우는 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사회 단체하고. 아니 뭐 많진 않아요. 뭐 친한 분들 몇 분이 계신 거지만 의견은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네. 자, 지금 광주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 대형 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문제이고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유통가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국내 최고를 목표로 복합 쇼핑몰 건립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500만에 달하는 호남 인구를 모으는 쇼핑 중심지로 떠오를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2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사업 계획서 접수를 공식화했고 국내 유통 빅3 중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광주시에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롯데는 왜 못 들어가죠? 글쎄요. 부산 쪽이어라. 일단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익산왕궁에 지금 코스트코 뭐 입점을 한다 결정이 됐죠? 네. 결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 변호사 이건? 뭐 이제 입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좀 반대 의견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 끝에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에코시티에도 한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코스트코가.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더 이상의 추가 입점은 없다. 출점은 없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대전까지 가서 많이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꼭 이제 생필품을 꼭 거기 가서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미도 가요. 사실은 재미로도 오프라인 가고. 매장은 요즘 보면 사실은 주요 생필품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전주만 해도 쿠세권 해서 쿠팡이 오는 데거든요. 당일 배송이. 그래서 쿠세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새 보면 저도 제 차가
저도 대형마트 가서 막 뭘 사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애들 데리고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실내 하나의 한바퀴 문화 도는 건데 공간으로. 가자고 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대형마트를. 그래서 어. 그래서 요새 보면 그냥 다 시키거든요. 네. 예, 그냥 다 해서 아침에 배송 왜 내가 귀찮게 거길 가야 돼? 이 생각이 재수 있어요. 씨가 아니면 우리 최 변호사가. 처가. 처가. 네, 저는 가서 한 바퀴 돌고 원한다니까. 오히려.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바뀐 거죠. 사실 대형마트에 대한 어떠한 이 인식 자체가 전에는 굉장히 공룡이고 힘센 공룡이었는데 이제는 덩치 큰 바보가 되지 않았나. 아. 예, 근데 이제 코스트코는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아니, 네. 코스트코는 이 이용객들이 그냥 저희 같이 일반 이 가정집도 있지만 여기에 큰 고객 중에 하나는 사실 소상공인이에요. 아, 네. 식당 하시는 예, 분들. 거기 사가지고 네. 식재료나 뭐 거기 있는 빵 종류를 사가지고 본인들 가게에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보면 식자재 마트가 우후죽순 생겼단 말이에요. 식자재 마트 우리도 가서 살 수 있나요? 살 살 수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살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 저는 그래서 식자재 마트여서 그 식료 장사하시는 분들만 큰 거 용량이 많이 아, 팔죠 사실은. 그래서? 예. 근데 그냥 일반 마트예요. 예. 그럼 오히려 우리가 가서 사는 게 네. 더 쌀 수 있겠구나. 싸게는 파는데 양이 이제 많다 보니까 두고두고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그 반찬으로만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구나. 자,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받는다면서 이제 뭐 상생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것들을 요구했죠? 네, 익산 지역 한 소상공인이 한 말인데요. 네. 최근 익산 지역에는 중대형 마트와 대형 식자재 마트가 연이어 문을 열고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유행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또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카페 다이로움을 출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가 촉진돼서 지역 경제가 순환이 되고 있지만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역 자금이 코스트코 쪽으로 유출돼서 지역 경제 선순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낙수 효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우범기 전주시장이 그 덕진동에서 그 순방을 했는데 그 지금 덕진동 종합경기장도 개발 계획이 대형 쇼핑몰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큰 이 백화점이 이렇게 하고 규모가 커지고 복합 상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침체되고 있고 또 어려운 이 상황인데 더 어렵지 않는가? 그때 당시 롯데에 제시했던 안이 컨벤션 센터도 작고 호텔도 4성급이고 나는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더 크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롯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무적으로. 한참 전에 맺었던 MOU를 바꿀 겁니다. 롯데하고. 바꾸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안양의 경우에 대형 백화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통시장하고 대형 백화점이 옆에 없는 전통시장하고 장사는 분명히 대형 백화점이 옆에 있는 전통시장이 잘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전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있을 때 저는 역설적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질문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간다. 그런 상생 방안 같은 거 고민해봤냐 그랬더니 우 시장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 세종, 또 안산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이 잘 되지 없는 지역 전통시장은 오히려 안 된다. 이게 지금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낙수 효과 분명히 있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형마트에 갔다가 주변 점포를 함께 이용하는 고객 비율은 86%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는 대형마트를 방문한 이들 10명 중 6명이 주변 상가에서 추가 소비를 해 낙수 효과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주분들 대전으로 장보러 가셨다가 쇼핑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계실 거예요. 쇼핑만 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렇죠. 커피도 마시고 근데 돌아 보고 오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내 뭐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또 그 라인을 벗어나서 온라인과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일단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일단 익산시는 이제 코스트코가 익산에 입점하는 게 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지역 농산물, 생필품 판매, 관광객 증가
이런 활동을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낙수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는 건데 최 변호사 이거 맞죠? 저는 맞다고 해주세요. 아, 그래요? 맞다고 해야 돼요? 아, 저 사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제 그거 이제 의무휴일제가 도입이 되고 네. 전국적으로 그 의무휴일제 효과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의무휴일제 효과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거기에 결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게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식자재 마트, 이제 중형 이상의 마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곳곳에 있어요. 우리 전주만 해도 많이 있죠. 이 대형 어떠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마트 외에 중형 이상의 마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매출과 관계가 있지 그 외의 매출과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더라.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형 마트가 출점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제 실제 직격탄을 받는 분들은 그런 그 중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들이에요. 뭐 어디 뭐 마트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이고 그분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아마 그 외에 어떠한 좀 다른 시장이랄지 아니면 좀 영세 규모의 상인들 부분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있을지는 사실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것과 연관지어져서 이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오히려 주변 소형 점포들이 어려워진다. 네. 연구 결과가 있죠. 네,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반경 0에서 1km 상권은 매출이 4.8% 감소하고 반경 1에서 2km 상권은 2.8%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마트가 활발하게 운영될 때 경제적 낙수 효과가 생기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또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마트의 매출이 증대하면 결국 지역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대형마트가 그 비슷한 예로 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면 유동 인구가 늘고 그 주변 상권이 좋아지는 거죠. 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제 유동 인구가 늘고 그 주변 상권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생로병사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은 대형마트 규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 대형마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기는 사실 계속 좋은 상권이고 좋게 놔둘 텐데 사실은 계속 경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그 상권도 죽을 수 있고 대형마트도 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사실은 더 좋은 제품도 들어오고 더 좋은 점포도 들어온다. 저는 뭐 그 정도 관점이 제 관점입니다. 뭐 꼭 이게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지금은 좀 관련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진짜 한 10여 년 가까이 살리자고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것에 대한 효과가 투입되기 산출, 아웃풋이 굉장히 있냐? 전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근대화 사업 해주고 뭐 차량도 만들어주고 실내 공간치 해줬는데 결국 그 내부에서 그분들은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의 어떤 지원에만 조금 기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이제 그 정당 생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예산이 너무나 투입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그만한 어떤 효율 가치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세력화가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들 골목 상권이 이제 아니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NS 홍보 지원이나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물품 판매 방식을 교육 지원 또한 이런 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지원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네네 본인들이 할 수 무조건적인 있게 뭐 현물 지원이나 돈 지원이 아니라 돈전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봅니까? 이제 낙후 이런 책임들 뭐 지역 정치권이 뭐 반드시 모든 걸 져야 된다 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식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낙후를 어떻게든 좀 벗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부산 가면 또 부산도 자기들이 그렇게 낙후됐다고 이야기하고 대구가 또 수도권 대구 대외는 지금 실제로 다 그냥. 뒤처지고 있고 낙후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낙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 낙후라는 말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가 됐고 그 이유는 이제 산업화 세력에게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명피하고 눈 감고 도피하려고 하는 저는 좀 용어라고 보여져요. 사실 네. 좀 지금 예전처럼 도로가 안 뚫렸어요. SOC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상대 지정을 자극하기 위한 우리 지지 세력을 응집시키기 위한 정치 언어로 돼 있다. 그렇죠. 우리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 피해자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피해자고 우리는 지금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씌우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전 세계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아이템만 좋으면 전 세계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내가 전주랑 서울이랑 뭐가 달라요, 사실은? 뉴욕에서 봤을 때 전주와 서울이 요만큼의 지리적 차이가 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프라 차이는 있겠죠. 가장 큰 인프라는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뭐 도로나 뭐 철도나 이게 아니라 사실 인적 자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없잖아요. 우리 낙후됐어. 우리 국가에서 예산이 안 줘서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예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 밀접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목적 자체도 받아보자. 9조 됐어, 10조 됐어. 9조 들어오고 10조 들어오면 뭐 해요? 여기 지금 삶의 질과 우리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낙후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화에서는 소외가 됐고 외면을 당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또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고 뭐 핸드폰 가지고는 뭐 전부 다 연결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탈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 것 확실히 같아요? 있어요. 호남만 봤을 때 이제 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8년 동안 8번의 선거를 치러지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당임에도 여전히 선출직은 없고 또 비례대표만이 도의원과 시의원 한 명씩 의원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인재 발굴 육성에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럼 대구나 TK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대구나 TK는 민주당 또 당선 사례가 있고요. 경남은 또 많고요. 또 기초단체장에서도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무이 30년 가까이 이 한 정당이 집권한 우리 호남에서는 지금 전북 인구수가 180만도 깨져버렸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176만 9,607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계속 이어온 민주당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져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거네요.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예전에 국민의당 그리고 민생당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론 문제 있다고 보시죠? 책임론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아니,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 자체가 이 소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30년 지나니까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아요. 소외해서 니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낳고 거리면은 우리 정선화 네. 위원장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그렇죠. 낳고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별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잘못됐고 정치적으로 사실 정치적 공방 자체는 우리의 어떠한 삶과 우리의 미래에 위해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오히려. 문화는 이 독점, 그러니까 독점 정당으로 인해서 사실 좋은 게 좋은 거 비판하지 않고 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정치 편향적이에요. 지금도 윤석열 나쁜 놈, 뭐 이재명 불쌍한 놈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자체는 사실 중앙 정치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밀접한 영향력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자체는 굉장히 종교화된 문제인데 우리는 90%가 그 종교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정선화 위원장은 그 민주당이랑 종교에서 조금 이 지역이 해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종교도 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옥동자를 만들려도 양과 음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한 정당에만 이렇게 짝사랑을 줄 수가 있는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짝사랑에는 홀대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남녀관계, 인간관계에서는 다 밀당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밀당들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뒤늦게 이제 참여를 하시고
밀당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셨고 이제 시장이 되셨던 거기 때문에 밀당은 필요하다. 내년 선거에서 그 총선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또 굉장히 또 밀당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네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여당이었을 때는 여당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정우천 의원 이야기로 돌아가니까 오늘 잘 나오셨는데요. 정우천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자, 여하튼 그러면 우리 타 지역에서 볼 때는 광주나 전남이나 전라북도나 전주나 별 차이 없게 보였었나요? 어땠어요?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저도 전남, 전북 둘 다 광주 포함해서 호남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라도 하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뭐 20대, 30대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도 당연 다 TK 같은 하나로만 같은 네. PK, TK 이렇게 본다. 네. 그리고 우리들끼리 그냥 자중질환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최근에 전라북도 전주와 연관된 검색어에 외색 논란이 떴었습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였는데 한복업체 대표, 굉장히 유명한 황이슬 대표라고 리슬의 대표인데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전주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전당이 직원 근무복으로 디자인한 개량 한복을 내놨는데요. 외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디자인은 태극기의 검은색 괴와 바탕에 흰색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이나 옷깃이 일본의 주방장이 입는 옷 같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복을 만든 디자이너는 조선시대 옷을 기본으로 삼아서 제작했고 유물 자료에 근거해서 완성한 명백한 한복이라고 반박했고요. 또 한복에 대한 단편성이 불러일으킨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출토 유물을 보고 만든 의상이고요. 실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이제 의상인데 이 칼깃이라고 하는 깃의 형태와 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이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근무복은 세탁도 편해야 하고 또 너무 전통 형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뭐 목이 갑갑하지 않게 또 뭐 소매도 막 걷어올릴 수 있게 이런 이제 기능성을 좀 더하다 보니 이제 전통에서 현대를 약간 융합하는 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좀 간극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측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근무복 도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근무복 도입을 보류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굉장히 그게 휘발성이 강하게 막 불타오를 때 잠깐 나왔던 거고요. 네. 이게 진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신중히 지금 계속 도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까지도 선회를 했는데 최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실제로 일본식 복장을 마치 우리 전통 한국인 것 양처럼 베꼈냐. 사실 여기서는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요. 제가 복식 전문가도 아니고 패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건 사실은 그 얘기 하죠. 우리가 아는 한복은 조선 후기 한복이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사실은 그 얘기도 있어요. 경복궁이 한복 무료 입장이잖아요. 네. 예전에 통일신라복 입고 가니까 안 들어보겠어요. 사실 한복이라는 건 통일신라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통 복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통일신라의 복장도 한복이고 고구려 복장도 한복이고 고려시대 복장도 한복이에요. 그거 사실은 한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복을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마 이 분도 조선 근대의 지금 이 근대의 복장에 관해서 우리가 못 보던 디자인이다라는 취지인 건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중국식 복장을 얘기할 때 뭘 아시죠? 뭐라고 아시죠? 중국 전통 복장을? 치파오. 치파오는 청나라 복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한족의 복장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그 한나라에 한자 써서 한프라고 해서 걔네들 한복을 이제 좀 띄우려고 하는 거죠. 중국 다 치파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만주족고 아니냐. 한족의 옷이 따로 있다 해서 이제 뭐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의 복장을 좀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이게 이후에 이제 일종의 동북공정이나 이 한 중화 중심에 따라가지고 이제 옷도 막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때 옷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저거 한복 아니냐. 한국의 한복 아니냐. 그때 왜 그러냐면 대장금이 인기였거든요. 대장금 보니까 한복이 있는데 비슷한 저거 한복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면 제가 이제 철학 이런 얘기 해보니까
아니 내 고유관념이 있는데 한복이 아니면 저거 뭐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건 한복이 아닌 거 아니냐 일반 대중관념. 근데 사실 이거 전통 복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학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단순히 대중관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네. 인정하고 그 여러 가지 복식이 있다라는 점을 또 이제 변화를 시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제 그 황희슬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무용을 전공했어요. 무용도 전공했고 제가 패션 디자인을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전공했고 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7년 동안 주로 어떤 옷을 전공했나요? 전 여성복 그 평상시에 있는 프레타포르테라고 뭐라고요? 프리타 포르테?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여성복 그냥 여성. 아, 양장. 예, 양장. 맞아요. 옛날 말로 양장. 그럼 외색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복에 대한 인식들 생활했을 때. 한국에 우리 한복 하면은 저희도 생각하기 화려함, 그냥 색상, 또 우아함, 단아함 이런 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한복 우리 조선시대 이후부터 입었던 한복들을 입고 사진을 보여주면 외국 친구들은 색감에 또 이런 색감에. 실크, 촉감에 많이 또 감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번 그 외색 논란에도 사실은 전주 도시 특성을 잘 살린 근무복이었다는 거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대중성이 우리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정말 다 고려해서 디자인한 건가 하는 생각은 좀 의문심이 들기는 제가 했습니다. 직접 보고 봤는데 예뻐요? 아니 그냥 단순해요.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하기 네. 편리한 우리 그냥 개량 생활 한복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왜 외색 논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색상? 보니까 그 색이나 이런 것도 뭐 옛날 뭐 왕이 입었던 현의 그리고 학자들이 입었던 심의 또 검은색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요즘 영화를 보면 옛날 복식 체계 이거 좀 약간 파격적인 복식으로 임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검은색들도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가끔씩 보면 뭐 그런 것더라고요. 제가 황희슬 변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최영원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지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외색이 아니라 그냥 뭐 초밥집 사장이냐 이게 외색을 빼고 초밥집 사장이냐 뭐 촌스럽냐 이렇게 했으면 사실 뭐 그거 인력거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네, 뭐라고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냥 좀 나는 돈 주고 만든 관에서 만든 이 제복인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고 식당 종업원 같이 만드냐라고 했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댓글들을 제가 몇 명 살펴봤더니 이게 960만 원이죠. 한 80여 번 하는데 960만 원인데 네. 또 거기는 가짜 뉴스가 쑥 지나갈 때 960억으로 또 둔갑이 돼 있어. 그래서 나도 몇 번을 다시 960억? 응?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건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들을 했죠? 네, 전라일보가 외색 논란 왜 끊이지 않나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외색 논란. 그러니까 이번 한복을 둘러싼 논란 외에도 그동안 전북에서 있었던 또 다른 외색 논란들을 짚어봤는데요. 보도됐던 나종우 전북문화연합회 회장의 말을 전해드리면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외색 논란에 대한 역사 교육과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선 각 분야 전문가 등의 검수를 거쳐서 역사적인 고증 작업뿐 아니라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작은 사안인데 굉장히 또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이분의 이런 말씀은 기자가 유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말씀도 맞는 거긴 한데 이번 논란은 저는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해프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댓글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댓글들 지저분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댓글 자체가 많더라고요 일단요. 많죠. 관심 많이 갖고 받는구나 저는 뭐. 그러니까 황희슬 씨도 이제 전국구로 이제 한번 이제 또 그분은 발돋움. 원래 전국구. 알긴 아는데 네. 또 한번 발돋움.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는. 오히려 네. 그렇죠. BTS 뭐 블랙핑크가 이분 알고 있습니다, 예. 의상을 다 입고 해서 세계적인 이분이 좀 무명일 때 친해져 나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 친해지려면 굉장히 그런데 그래요? 그 예전에 친해져서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갈게요. 전북은행 이제 이자 장사, 향토은행 이거 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김나연 아나운서.
네,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요. 전북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6.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6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은행 3곳까지 포함해서도 금리차가 가장 높은데요. 정책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 금리차에서도 전북은행은 5.7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시중 및 인터넷은행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건데요. 덕분에 전북은행의 지주사인 JB 금융지주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지난 2021년에 비해서 18%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6천억 원대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각 은행별 예대 금리차가 공시된 이후 지역 내에서 전북은행의 고금리를 통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전북은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역 신문에서도 전북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살짝 지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또 기사가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북은행과 관련해서는 또 모 제보도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 ATM기요? ATM기에서 수수료 네. 부과가 그렇게 많다. 보통 수수료 요즘은 은행들끼리 어느 정도 연계돼 있으면 거의 안 내잖아요. 거의 안 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기억에 뭐 1,200원, 1,500원 이렇게 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뽑을 수 없게 해놨다. 그 여러 번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뽑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일단 팩트 체크는 필요한데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사실 이 얘기가 은행연합회 공시가 작년부터 되면서 이제 이게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17개 되는 시중은행들이 은행법의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이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금리차가 딱 보이니까 이제 뭐 이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도 이 얘기 항상 많았어요. 있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전북은행이 예대 마진이 너무 높다. 전북은행이 이자율이 너무 높다. 사실 전북은행 이용하세요? 네. 전 전북은행 이용 안 해요 이제. 아. 왜냐하면 가만 보면은 이율 굉장히 높게 받아요 빌릴 때. 저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 갈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 시중은행 가지 여기를 왜 가요 제가. 그렇죠. 네, 서비스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시중은행 저에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네가 괜찮은 신용도와 네가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무조건 시중은행 가라. 시중은행이란 건 뭐예요? 이제 다른 은행? 아니죠. 지역은행 그러니까 지금 제1금융권 은행에 비율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국민은행.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이런 데를 시중은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 은행 해가지고 농협, 뭐 산업은행 뭐 이런 데가 별도로 분리되고 지방은행이 별도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은 외국계 은행은 전국은행이구나. C티랑 SC은행 이렇게 외국계 은행 분류가 되고 그냥 뭐 이게 뭐 법으로 분류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분류하는데 그냥 시중은행 가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보니까 막 이자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턱도 없이 높게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사실 저 신용도 똑같은데 저는 어딜 가나. 네. 그게 부실 대출, 부정 대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서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언제부터 좀 예대금리차 맞나 보니까 그 전에 지금 은행협회 공시는 작년부터고 그 전에는 보니까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여기서 막 기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에 보면 예대금리차에서 저 전북은행이 뭐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평균 그 정도예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2005년 기사 있고 2008년 기사 있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국 최고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뭐 전국 최고가 2010년쯤에 시티은행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막 좀 비판하는 기사거든요. 그때 2010년 4.06% 예대 마진이. 근데 전북은행이 4.51%. 네. 그 2010년도 이후에는 아마 꾸준히 아마 1, 2이거나 그러니까 2위로 이쪽이 JB금융으로 바꾸면서 광주은행 합병하고 그러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 건가? 그래서 좀 보니까 이자 얘기하면 전북은행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꼭 그 얘기해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가 일리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1금융권이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지역은행에서 대출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1금융권 이용이 좀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전북은행 이용하는 건 혜택이에요, 일종의. 내가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전북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혜택인 거예요, 사실. 아, 네. 그럼 아까 정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네요. 네, 그래서 전북은행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은 어차피 2금융 상품권으로 빠지는 거고 중신용자들에게 우리가 대출이 많다. 아, 사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신용자들에게는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딱 있더라고. 이 얘기를 또 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해봤다. 그런데 그 신용도 그러니까 신용대출 신용도를 비교해 보니까 대구은행이 더 낫던데 거기도 예대 마진도 더 낮고 그럼 너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하튼 뭐 예대 마진 관련해서 이자 장사로 너무 힘들게 한다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굉장히 좀 변화가 보여요. 네네. 숫자 좀 내려갔죠. 네네. 대출들 많이 받으세요? 저는 대출이 있습니다. 원래 한량들은 대출을 많이 받죠. 대출도 재산이니까. 우리 최 변호사도 대출 좀 있어요? 아, 좀뭐 대출 한다고 하면 네. 무서워요. 뭐라고? 대출 회수한다고 할까 무서워요. 아, 대출 회수한다고 할까봐. 아, 누가 회수를 하죠? 은행이요. 은행이. 대출 없는 남자네요. 아, 무섭다고요. 회수한다고 할까봐 지금 많은데 못 버티는데. 저도 한 1억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 갑자기 우울. 아유, 대통령께서 좀 더 과감하게 개호 추진하신다면 한 1년 동안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라. 각 은행들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게 저도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보는 게 우리 은행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나 안방마님으로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은행이 사실 조금 길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이 어디예요? 직장인들 다니기 좋은 기업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냐면 통신, 은행, 석유. 왜 이게 무슨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과점이에요. 다 이 정부의 어떠한 허가 권한이나 이 틀 안에서 있는 건데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해외도 간다고 20년 전부터 해외도 간다 했는데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금융의 수준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관치도 사실은 대통령 바뀌고 뭐 누구 금융위원장 바뀌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 휩쓸려서 정부 눈치나 보는 거지. 정부 눈치나 보는 거지. 이 친구들, 이 은행들이 국제적으로 내가 어디 미국의 어느 은행이나 뭐 영국의 어느 은행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 실력과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사실 지금 정말 전형적인 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 뭐 카땡 얘네들이랑도 그런 걸 신설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경쟁을 시키려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주 더 많이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렇죠. 어디든지 이제 사실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실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까봐 걱정을 해요. 오히려. 예. 근데 이제 많아지게 되면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향토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만큼 전북은행 또 이제 농협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보다 금리를 좀 더 혁신적으로 내려서 저 같은 서민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요?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 재밌죠? 처음에 좀 긴장 많이 했었는데 네. 갈수록 좀 입이 좀 풀렸나요? 아, 그래요? 다음에 또 모실 때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더욱더 화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최 변은 오늘 재수 씨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좀 이거는 같이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오늘도 열심히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래요. 확고부동한 그 자리 선정해 내곡 주시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그 신이 유대인들을 이집트를 벗어나게 한 뒤에 40년간 광야 사막에 머무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노예 근성을 버리게끔 해야 하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는데, 자,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우리 또 일상에서 지금 뭐 3월이 벌써 중순을 지금 향해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안 끊었다면 얼른 끊고 2023년 앞으로 남은 또 계절을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